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죠. 몸을 숨길 수 있는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나 각종 첨단 기능을 탑재한 아이언맨 수트, 그리고 소년들의 로망 스타워즈의 광선검, 폼나는 디자인의 로봇으로 변신도 하면서 친구까지 되어주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까지. 여러분은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이거 아닌가요? 시간을 빨리 감고 되감고 그리고 정지하는 영화 클릭에 나오는 리모컨이요. 주말에 끝을 잡고 있는 이 시간을 정지하거나 금요일로 되감고 싶은 마음 다 같겠죠? 비록 내일 합격자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고 취업 면접이 있을지도 모르고 힘든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또 압니까? 생각보다 괜찮을지. 다들 화이팅입니다. 1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8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리쌍 그리고 알리가 함께한 영화처럼 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영화 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와 저거 나 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소개해드린 것처럼 리모컨이 최고입니다. 클릭에서 나오는 리모컨은요, 내 인생의 리모컨인 거예요. 되감기가 되고 빨리 감기가 되고 일시정지가 되고,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5분 건너뛰기 막 이런 것도 있나? 36배속, 82배속 막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현실엔 그런 걸 뭐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잠깐의 망상으로 미소나 지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신기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항상 시크한 듯 보이지만요, 의외로 개그 욕심도 있으시고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합시다.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는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90년대) 초반 어느 잡지에서 미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기대주 감독 5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올리버 스톤, 데이비드 린치, 알란 파커, 그리고 리들리 스콧이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나열된 감독들의 성적표를 보면 리들리 스콧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로 함께 할게요.
네, 푸른밤에선 영화 전문 기자로 익숙한 분이지만요. 시사 프로에도 출연을 하시는 분입니다. 와, 경영, 경제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한마디로 나오라는 데는 다 나오는 거죠. 대단하군요. 불러주시면 아무데나 갑니다. 대단하군요. 돌잔치, 뭐, 결혼식. 아니, 저는 보진 못했는데 네. 오, 나오셨다고요? 네, 사실은 안 보는데.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셨다고요? 네, 복수할 거야 이런 문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복수할 거 무서워요. 조심하십시오. 뭐, 기자님이시니까. 견뎌봐야죠. 갑자기 무서워진다. 네. 자, 여는 이야기, 리들리 스콧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 아까 지금 언급하신 제임스 카메론, 올리버 스톤, 데이비드 린치, 알란 파커, 네. 리들리 스콧 중에서 지금 가장 독보적인 거장 감독은 리들리 스콧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리버 스톤 훌륭했으나 네, 지나치게 정치화된 측면이 있고요. 네, 데이비드 린치는 자기 세계에 빠졌고 알란 파커 누구죠? 제임스 카메론 훌륭한 감독인데 너무 뜨문뜨문 영화를 만들어. 반면에 리들리 스콧 다작 또는 각 영화마다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서 결국은 양으로 승부해서 질로 양질 전환에 성공한 감독입니다. 리들리 스콧 하면은 역시 많은 분들이 팬이 된 작품도 많이 있고요. 매니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는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블레이드 러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글래디에이터예요. 글래디에이터. 참 제 취향이죠. 네. 재밌어요. 글래디에이터 저도 보면서 뭐 정말 뭐랄까 그 웅장함에 좀 많이 압도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남성미가 넘쳐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악으로 상대되는 황제를 처단하는 장면이 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영화적인 소재죠. 왜냐하면 왕하고 일개 평민 하층민이 된 글래디에이터하고 1대1 대결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영화 내에서는. 예. 그렇게 때려 부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부수세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리들리 스콧의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요.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감독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리들리 스콧 영화 중에 굉장한 기대작이었죠. 엑소더스가 개봉을 했어요. 그렇죠. 네, 엑소더스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죠? 평이 갈린다는 건 사실 재미없다는 얘기인데 영화를 보다가 정말 엑소더스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관객이 있는 반면 네. 어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할렐루야 외치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엑소더스 하고 싶은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종교적인 영화도 아니에요. 근데 리들리 스콧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감독은 뭐 에어리언 시리즈부터 네. 글래디에이터, 블레이드 러너처럼 작품이 종잡을 수 없는 마치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누구처럼 그런 감독인데요. 그런데 왜 종교에 천착했을까? 사실 종교는요. 잘 다뤄봐야 본전이고요. 못 다루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소재여서 거의 매장을 당할 수도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데 이 감독은 왜 건드렸을까? 예요. 예를 들면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찍을 네네. 때는요. 본인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종교적 신념이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리들리 스콧은 또 그런 감독도 아니거든요. 그냥 재미삼아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인데 네. 왜 종교를 다뤘을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영화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먼저 다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2005년도 영화인데 네. 제가 리들리 스콧 영화 중에서도 가장 공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글래디에이터. 공식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계속 바뀌어요. 저희 공식적 입장은 매니저한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따로 하시죠. 네. 자, 킹덤 오브 나도 헤븐에 매니저 있어.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이야기 먼저 네. 나눠 볼 텐데요. 어떤 영화죠? 예루살렘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던 시기. 21세기 아니고요. 요즘입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때 얘기입니다. 때는 118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세기인 거죠. 십자군 전쟁은 8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요. 네. 이 전쟁 덕분에 유럽은 나쁘게 말하면 쑥대밭이 됐고 좋게 말하면 이 다양한 시대, 르네상스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아주 재미없고 지루한 시대가 이제 합리적이면서 또 낭만적이면서 또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종교 중심 사회에서 이제 이성 중심, 개인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데 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전쟁이에요. 음.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습니다. 맞죠. 전쟁이 있으면 문화가 융합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라지는 문화가 생기고요. 출산율도 높아져요. 맞습니다. 여자들이 연애도 많이 해줘. 네. 뭐 극적인 상황이 생기면 뭔가가 변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십자군 전쟁이 배경인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잘 아는 사자왕 리처드라고 하죠. 네. 영국 왕이 예루살렘 원정을 갔던 십자군 원정을 갔던 그 즈음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거는 그 가상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제 그 가상의 인물과 그 발리앙이라는 인물인데 네. 그 인물이 어떻게 예루살렘 전쟁에 휘말려서 르네상스적 가치를 보여주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거창한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실제로요 1187년에 네. 예루살렘이 원래는 기독교 그러니까 유럽에 속해 있는 그 유럽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네. 1187년에 그 이슬람 군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점령당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은 기독교 문명이 패하는 이야기냐인데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방금 얘기한 주인공 발리앙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라는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어떤 이 종교적 당원성을 인정하는 가치관이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십자군 전쟁을 다뤘으면서도 탈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러네요. 금방 말씀해주신 뭐랄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실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곳이 성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주인공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과 문화와 이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약간 영화 설명을 더 드리면 그 이슬람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살라하딘이라는 왕이 있어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슬람을 점령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슬람을 점령하고 있던 기독교 기사들이나 왕들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을 탐하는 몰입배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 발량이라고 하는 평민이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해내죠. 근데 그 구해내는 방식은 무엇이냐? 기사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대에서 기사가 아니어도 평민도 나의 목숨이나 나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죠.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12세기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상이 결국 르네상스적 사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흥미로운 건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올랜도 블룸입니다. 아이고 또 요 시대 요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미란다 커하고 결혼하고 아이고 미란다 커 남편. 아이고 그리고 이혼했죠. 미란다 커 전 남편. 그리고 또 한 명이 에바 그린이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우리 참 좋아하죠. 저도 네. 참 좋아하는데요. 박수 3번 정도 네. 무조건 쳐야 돼요. 에바 그린은 박수 3번. 에바 그린의 퇴폐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화입니다. 그런데 에바 그린이 여기서 그 예루살렘 왕국의 왕비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발리앙이라는 올랜도 블룸이 연기한 배우가 인물이 워낙 출중하게 잘 싸우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올랜도 블룸 이제 발리앙이 거부를 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뭐 예루살렘 또는 종교, 기독교적 가치관, 중세적인 답답한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여왕한테도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 신념이 정말 굳네요. 영화에서 이랬는데 미란다 커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에바 그린은 어떻게? 네. 어쨌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네. 좀 더 나눠보죠. 자,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어린 모습을 전 아직 기억합니다.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고요. 네. 올랜도 블룸과 에바 그린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올랜도 블룸의 아버지로 리암 니슨이 나옵니다. 오호. 우리 다뤘던 테이큰의 아버지. 네. 역시 아버지는 역시 아빠예요. 역시 아빠. 근데 이번에 아들이어서 음. 그렇게 열심히 활약은 안 해요. 딸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에버그린이 나오고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예루살렘의 이제 그 당시의 왕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이 문둥병에 걸린 왕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럼 목소리나 뭐 몸만 이렇게 연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표정 연기가 된다는 참 놀라운 배우죠. 대단한데요? 근데 이 에드워드 노튼이 보여주는 온몸으로 절절히 보여주는 모습 뭐냐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가치롭지 않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다가 몸과 육체와 영혼이 뒤틀어져 버린 인물을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 장면에 다 등장하는데 에바 그린도 서서히 모습이 이제 그 자신의 오빠인 이 왕을 닮아가요. 점점점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의 중세 기독교라는 게 상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압제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원리주의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나쁜 놈이고 종교적으로는 탄압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네.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올랜도 블룸이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를 들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니까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의 초이스 선택의 기로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기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 평민들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아까 기사만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게 복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네.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슬람도 네. 하나의 종교이며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 왕과 기사들은요, 기독교 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해요, 상대방을.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투와 전략을 벌여서 100점 100패를 합니다. 상대방을 무식하고 야만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만 민족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실제로는 살라딘이라는 왕은요, 이슬람계에서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급에 해당되는 네. 광개토대왕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야만족이니까 쳐부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지고 네. 그러다 보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렇죠. 백전백승인데. 맞아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민도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제를 탈피해야 되는 건데요. 꼭 왕이나 또는 기사, 그러니까 선대부터 물려받은 기사만 칼 잘 쓰고 말 잘 타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평민들도 또는 노예들도 얼마든지 잘 싸우고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주어야만 그 문명이 발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한 누구한테만 너는 기사니까 네가 싸우고 나머지는 말을 끌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그 조직 또는 그 집단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왜 기독교가 중세가 이슬람보다 이 시기에 문명적으로 또는 그 종교적으로 밀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죠.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요.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건을 다루면서도 오히려 어찌 보면 이슬람적 시각, 이슬람이라는 문명을 인정하고 그 문명이 훨씬 더 우월했다는 걸 인정하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요. 미국 영화이기도 하고 네네. 유럽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다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리리 스콧이 이 영화에서 자신이 왜 거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터치기 때문에 섬세하지 않으면 많은 반발을 샀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죠. 영화가 개봉한 후에 뭐 기독교라든지 종교 단체들의 반발 같은 건 없었나요? 이 영화는 오히려 종교적 실화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리앙이라고 하는 인물도 가상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특히 이 시절, 그러니까 1187년에 네. 살라딘이 이슬람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 과정은 1000년 전 역사이기도 해서 네. 종교적으로는 그 시비를 좀 덜 붙었죠. 또 하나는 영화가 좀 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보기 힘들어해서 아예 안 봤군요. 영화 끝까지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 스토리도
정말 대단하지만 영상 자체만 봐도 진짜 한 편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하던데요. 리들리 스콧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케일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전쟁 씬에서 네. 전쟁 씬을 제대로 재현을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이 영화의 힘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 많은 인파를 동원해서 현실감 있는 전쟁 장면을 재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도 역시 예루살렘과 그 옆에 가자 지구는 정말 전쟁터잖아요. 그 정말...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 감각을 갖고 영화를 보게 되면 네. 영화를 그냥 허투루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름 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2005년에 나왔지만 지금 다시 본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은 대입이 돼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꼭 표현하고 싶은 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전투가 끝까지 벌어져요. 근데 네. 어느 한쪽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왕이 협상을 벌여요. 어차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긴 할 텐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슬람 쪽에서도 강경파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싹쓸이를 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강경파를 누리고 협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협상을 벌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진 장면인데 그 네. 장면에서 이제 올랜도 블룸이 이 살라딘이나 왕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도대체 당신네들한테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한테 예루살렘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삶의 터전일 뿐이었고 그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긴 했겠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예루살렘이라는 건 상징성 말고는 없는 것인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랬더니 살라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지. 이 대사 하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에선 지금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그 가자 지구의 폭격 장면을 보면서 맥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그 전쟁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크리스 디 버그의 크루세이더 앨범 중에 한 곡입니다.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There once was a king who called for the spring, for his world was still covered in snow.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이제 최근작이죠. 네. 엑소덕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구제가 있고요. 멋있네요. 신들과 왕들. 리들리 스콧 감독이죠. 리들리 스콧이요. 이 영화는요. 킹덤 오브 헤븐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든 네네. 물론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전투 장면을 보면 또는 이제 출애굽기라는 걸 말씀드렸으니 이제 네. 모두가 다 기대하는 그 장면 있죠. 홍해야 갈라져라. 네. 갈라지는 장면 나오고요. 그리고 헤일이 밀려와서 이제 람세스의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쓸려가는 장면도 나오고 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장면이 나오는데 킹덤 오브 헤븐에서의 그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예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일단 배경은요. 이제 정말 출애굽기니까 이집트 왕국이 피라미드 막 짓고 정말 겁나 잘 나가던 시대. 이집트가 정말 최전성기였던 시대입니다. 피라미드 지었을 때면 네, 거의 네. 말 다 했죠. 파라오, 그러니까 신들과 왕들에서 보면 이제 파라오들, 왕들이 신격화되던 시대. 네. 그러니까 이집트는 신정 국가였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시대에 이제 정말 시브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노예로 심지어 400년 이상이나 압제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뭐 출애굽기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네. 모세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출애굽.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죠. 네. 그런 영화를 왜 찍었을까? 처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의아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보여줬던 어떤 다원적인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지나치게 종교적인 소재들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들을 구해내는 것.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 문명, 이집트 문명은 포갑적인 문명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자칫하면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영화로 풀릴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풀었을까? 영화 보면서 많이 궁금했었죠. 사실 전 이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제목을 봤을 때 상당히 의아해요. 그 신들과 왕들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물음표가 띄어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신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독교 영화라면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신들일까요? 이 영화 안에서는 네. 이제 말하자면 그 흔히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왕중왕이라고 표현하고 신중의 신이라고 표현하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유일신인 것인데 네. 그런 신이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한 네. 것입니다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다원적인 왕들. 이 소재를 왜 선택했을까요, 리들리 스콧은? 그러게요. 보면 이 킹덤 오브 헤븐 하고 비교하면 네. 굉장히 기독교 원리주의적 영화 소재거든요. 네네. 이거는 제가 사실 최근에 그 프랑스 테러에서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잡지사를 상대로 한 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네.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요. 기독교적 원리주의를 비판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역설적으로 비기독교적 문명조차도 굉장한 원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지금 현재 양쪽 모두가 다 자기 종교가 최고고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원리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 문명의衝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우리가 많이 보는 서구 영화 중에 소재이기도 한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300이 있죠. 네. 300이라는 영화 보면 기독교 문명하고요. 비기독교 문명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사실 유럽에서 아주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엑소더스에서도 역시 기독교 문명과 비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고 또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킹덤 오브 헤븐하고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릴리 스콧은 역시 뭐랄까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는 거장 감독이어서 그런지 이 영화에서는 이쪽 편의 입체적인 그 진실을 보여주고요.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입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전체 필모그래피에서 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낸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영화 안에 관통점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겠네요. 제가 오늘 두 영화를 연달아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듀스의 떠나버려 듣고 오겠습니다. Y'all ready? 듀스의 떠나버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천 모세. 베일이 나와요. 맞아요. 모세 역할로 크리스천 벨이 나와서 저도 음. 참 캐스팅 당시부터 기대를 했었죠. 네네네. 특히 다크나이트 이후에 그 시리즈를 그만하고 나서 그리고 크리스천 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였는데 리들리 스콧의 영화였던 거예요. 네. 그 약간 기대가 됐는데 솔직히 연기는 실망이에요. 이유는 뭐냐? 크리스천 벨에 대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면서도 양면성이 있는데 네. 이 배우는 지나치게 성실해요. 교과서적인 연기를 하는 모범생 배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맞아요. 이 배우는 그런 이미지가 엄청나죠. 근데 그리고 이 배우한테는 그게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배우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단 감독이 원한 그 과제라면 살을 몇십 킬로를 빼든 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든 또는 뭐 진흙탕에 들어가든 아니면
몸을 엄청나게 키워서 어마어마한 근육질이 되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장 감독들이 좋아하죠. 맞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데 이런 의지와 뭔가 노력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힘들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 중에선 더더욱이나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같은 이런 거장 감독들 아니면 크리스토프 놀란 같은 변태 감독들이 정말 크리스찬 베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크리스찬 베일이 만약 야구를 했다면 김성근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베일을 좋아해요. 저도. 네. 근데 이 배우를 좋아하게 됐던 작품 자체가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작품이었고 네. 그 영화에서는 와 연기가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는 기가 막힌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살 빼는 것, 와 살 진짜 잘 뺀다. 그리고 와 몸 진짜 잘 만든다. 이런 느낌? 뭐 물론 대단한 배우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성실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래서 엑소덕스에서도 보면요. 모세에 대한 크리스찬 베일만의 재해석이 전혀 없어요. 영웅이죠. 네. 그리고 때로는 그 야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훼가 그 구약 성서에서의 신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인다. 너무 잔인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을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맡은 모세가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살짝. 그러므로 해서 정말 그 신과 모세의 관계가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신의 도구이긴 하지만 모세가 그러나 또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어떤 능동적인 관계인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네. 이게 스콧이 할 수 있는 굉장한 해석이었는데 그걸 크리스찬 베일이 못 살려요. 그냥 한두 마디의 대사를 전달해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거나 또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거나 하는 식의 대사 몇 마디를 치는 것만으로는 모세에 대한 입체적 해석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찰던 헤스턴이 했던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쉽게 나오는 것처럼 네. 그냥 식의 성서적 종교적 해석이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크리스찬 베일은 설득을 하다 말죠. 좀 굉장히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 연기는. 그리고 발성이요. 네.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발성과 똑같아요. 아 그래요? 배트맨이야 모세야. 배트맨은 상당히 그거 아세요? 1편, 2편 1편이죠. 배트맨의 네. 1편에 나오는 발성 자체가 상당히 너무 웃긴 발성이 그 나와요. 목을 맷돌로 간 것 같은 네. 걸로 목이 다 갈아서 없어졌다고 하죠. 그때는 뭐 제작비가 없었는지 목소리도 자체 변조를 해야 했던.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크나이트의 배트맨도 그렇고요. 이 엑소더스의 모세도 그렇고 남을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이 그런 측면으로 해서 자기 인물을 재해석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엑소더스 보면서 그 구원 강박증. 누가 네.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왜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라는 강박증.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저도 뭐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대충 예상이 되네요. 크리스찬 베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작품을 봤으니 네.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지. 100점 만에 좀 뭐하나. 창의력이 없는데. 스펙타클한 장면도 많이 나오죠. 많이들 기대하는 장면들. 10개의 재앙이 나오기도 하고 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홍해가 궁금해요. 홍해. 홍해가요. 그 10개 찰턴 헤스턴의 영화를 보면 이게 지팡이 꽂으면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는 멋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네, 네. 이 영화에서는요. 흥미로워요. 10개의 재앙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종교 영화인데 굉장히 위험한 재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그 홍해에서 봐도 이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그 해성 같은 게 지나가요.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바다가 밀려 나가는 건 결국은 달과 행성의 중력의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중력 때문에 그 순간에 우연의 일치로 갈라졌던 것처럼 표현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네. 그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바다가 서서히 밀려 나가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굉장히 헤일처럼 거대하게 밀려오는데 이거 역시도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10개의 재앙 역시도 굉장한 스펙타클 장면인데 역시
그 이집트의 어떤 과학자가 이거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 그래요? 왜 처음에 이제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 물고기가 죽어나갔더니 썩은 물고기들 때문에 파리가 몰려오고 파리가 몰려와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이 파라오는 그 과학자를 목을 매달아 죽이죠. 아, 네. 결국에 그 사람은 그냥 궤변론자가 돼버린 거군요. 하지만 그게 참 설득력 있는 얘기였는데. 영화 네. 내에서 그런 걸 넣은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위험한데 이런 영화는 엄청난 실험이었네요. 그렇죠. 네. 자, 종교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네.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하고요. 그 엑소더스와 그리고 오늘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영화들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영화가 우리 지금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리들리 스콧도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은 두 영화를 찍은 거겠죠. 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주간지에 대한 테러가 있었어요. 네. 그 테러에 대해를 놓고 이제 뭐 서구 문명과 또는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네. 보면 그게 아니라요. 그냥 원리주의자들과 다운주의자들 간에 그러니까 문명적인 충돌이 아니고요. 가치관의 충돌인 거예요. 네. 이거를 마치 뭐 이슬람의 이제 잔인무도한 이슬람의 서구 문명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하면 그 역시도 굉장히 원리주의적 해석인 거죠. 그리고 뭔가 편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싶어요. 네, 네. 그렇게 편을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의 준동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나도 샤를라리다라고 나는 그 집회와 모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정당한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종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떤 원리주의 또는 그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답답한 그 믿음에 갇혀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킹덤 오브 헤븐에서 보여준 발리안에 대한 그 해석이나 네. 또는 엑소덕스에서 그 모세가 보여주는 그 람세스한테 하는 말들이 있죠. 네. 너는 우리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그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영화 보면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리들리 스콧이 구태여 이런 애매한 종교 영화를 갖고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소진시키는 것도 그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좀 무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천지창조를 해볼까요? 아, 근데 종교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머리 아파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이 왔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에 덤에더머 하죠. 2, 3? 네.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아토믹 키튼의 The Last Goodbye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Ain't no headlights on the road tonight. Everybody here is sleeping tight. Ain't nobody gonna find us here. Will disappear. There's a dancer in the arms of love, and he's dancing on the sky abov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해요.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2899님,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신청해요. 제가 98년생인데 제가 태어난 해에 나온 노래예요. 늦은 밤 하굣길 버스에서 들으면 뭔가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힐링이 되는 곡이에요. 꼭 틀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98년도에 나왔군요, 이 노래가. 조금 취향 자체가 특이한 것 같아요. 요즘에 98년생 친구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의 노래를 찾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은데, 그 패닉의 노래 좋죠. 좋은 곡들 너무 많이 있고 첫 음반부터 좀 충격적인 음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그런 팀이죠. 정인서님, 제가 90년대 세대는 아니지만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93년도에 나왔죠. 90년대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인서 씨 이름이 나이가 많아서 90년대 세대가 아니신 걸까요? 아니면 어려서 그러신 걸까요? 드라마 보고 알게 됐다고 하신 거 보니까 어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나를 돌아봐 같은 노래는요, 사실 그 아이돌 데뷔한 남자 그룹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연말 시상식에서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안무랑 이 노래 후렴구 있죠.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여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춤과 그 후렴구는요. 저도 참 어렸을 때는 사실 막 즐겨 듣거나 그랬던 노래 아닌데 데뷔한 후에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은 그런 노래네요. 이시연님,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잘 먹고 충분히 자고 푹 쉬었으니 또 힘내서 새로운 한 주 보내야겠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원준 씨 정말 멋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외모가 진짜 동안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혼자 시대 역행하시는 분들.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8117님, 쫑디, 저도 나름 99년도에 태어난 20세기 마지막 사람인데 노래 하나 신청하면 틀어줄 거예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저희 아빠가 알려주신 곡이에요. 이 노래 틀어줘요 하셨습니다. 99년생이면 이 노래를 어떻게 알까 싶었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셨군요. 9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그래요. 8117님보다 8살이나 많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2살밖에 안 어려. 1살밖에 안 어려. 제가 90년생이니까. 야, 그래요. 뭐 부모님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뭐 돈독하게 우애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족애를 다지기도 하죠. 김채희님, 싱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틀어주세요.
신승훈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신승훈 씨도 목소리 정말 안 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오랜 시간 가수 활동을 하셨지만 언제 들어도 그 목소리는 정말 청아하고 듣기 너무너무 편하고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고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중 한 분입니다. 0557님,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두근두근 거려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모르거든요. 어떤 곡일까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다시 만난이 나오면 세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만난 세 개. 소녀시대 데뷔곡이죠. 2371님, 쫑디의 크레이지를 듣는데 프린스가 떠올랐어요. 가성을 쓰는 보컬과 끈적이지만 섹시한 보컬. 그래서 제 신청곡은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입니다. 프린스 너무 좋아요. 멋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앨범 준비를 하면서 프린스를 뭔가 오마주 해야겠다, 톤카피를 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사실 저의 음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가수여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프린스가 떠올랐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2269님, 저의 첫 아이돌 H.O.T의 캔디. 이때 유행했던 장갑도 사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집에 있더라고요. 토토가에서도 듣고 싶은 90년대 곡 1위를 했어요. 무대를 못 봐서 아쉬웠지만 푸른밤에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어요. 이 장갑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진짜. 모두가 사고 집집마다 색색별로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노래도 정말 나온 지 오래됐네요. 96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H.O.T의 캔디 두 곡 듣고 올게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H.O.T의 캔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야, 캔디는 역시나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신나고요. 피노키오의 곡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감성 자체가 되게 따뜻하네요. 토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나온 음악들이니까 뭔가 좀 더 한국적인 90년대 감성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이스투맨의 Four Seasons of Loneliness 신청해요. 이 곡이 유행한 97년에 저는 수험생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라디오를 켜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곡이 흘러나올 땐 정신을 뺏기고 노래에 푹 빠지곤 했죠.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열심히 수험 공부를 하던 제가 떠오르고 그리워집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시간이 흐르면 힘들던 그 시간도 왠지 추억이 됐고, 그리고 왠지 그리워지고 그럴 수 있죠. 수험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또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리워질 정도로 추억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참 야속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 치열했던 감정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뭐랄까 이렇게 물에 타지듯이 흐려진 거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황주혜님, 김희선, 류시원, 원빈 주연의 드라마 프로포즈에서 흘렀던 홍지호의 너를 위한 기도 듣고 싶어요. 그때 귀 뒤로 걸친 류시원 씨의 선글라스와 김희선의 부분 염색 스카치가 유행했었는데 저는 그때 원빈 씨가 큰 개를 끌며 머리 쓸어 올리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었죠.
설레던 그 시절 멜로디를 추억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맞아, 이 선글라스 그리고 스카치 부분 염색, 브릿지라고 하죠. 꽁지머리도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쯤에 참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때 초등학생이었던 사람 중에 꽁지머리, 옆머리 꽁지머리 안 했던 사람 있을까 싶네요. 그래, 그 옆머리 꽁지머리 길러서 딱 이제 그 부분 염색을 하면 멋쟁이가 되는 거였어요. 와. 지우미님, 파이팅 넘치는 그룹이었죠. 업타운의 올라올라. 기회가 되면 다시 뭉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토토가 열풍 때문에 그 토토가에 안 나온 토토가에서 복귀 모습을 새로운 무대를 안 보여줬던 팀들, 못 보여줬던 팀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H.O.T도 그렇고 핑클도 그렇고 이 업타운도 그렇고 뭐 다시 보고 싶은 그룹 중 하나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그룹들을 또 다 모아놓고 보면 뭐랄까 생각한 것처럼 뭔가 그런 아련함이 또 안 떠올라서 아쉬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봐버리면 뭔가 지금처럼 간절한 느낌? 뭔가 아쉬움과 그리움과 그 추억에 대한 아련함의 느낌은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무대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더 우리가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서영님, 이소라의 난 행복해 문득 떠오르네요. 학창시절 제 절친이 이 노래가 사람 마음을 흔드는 노래라며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쫑디는 어때요? 하셨습니다. 이소라 씨의 목소리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는 난 행복한데 이소라 씨의 목소리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눈물을 함껏 이렇게, 물을 함껏 이렇게 머금고 있는 솜뭉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왠지 기분이 좀 묘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소라 씨의 매력일 수 있죠. 사실 이런 극적인 양 끝에 있는 감정을 동시에 들게 한다라는 게 되게 예술가로서는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이소라 씨는 분명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이즈 투맨의 Four Seasons of Loneliness 그리고 업타운의 올라올라 듣고 오겠습니다. I long for the warmth of days gone by when you were mine. This right here goes out to all my peoples out there with cheeky eyes, you know what I'm saying? Check it out. Korea people! Where you at? 보이즈 투맨의 Four Seasons of Loneliness 그리고 업타운의 올라올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팟 굿디즈 듣고 계십니다. 박정민님, 잠재된 춤 실력을 일깨워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신청이요.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신나서 광란의 춤을 췄었는데 함께 춤추던 그 친구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92년도에 나온 노래네요.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들었던 건 아닌 거죠. 나이가 좀 이때 3살이었으니까 사실 3살 때 이 노래 들을 수는 없죠. 근데 좀 나이 든 후에 다시 들었을 텐데 그 현진영 씨의 뭐랄까 그 창법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참 멋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전 노래를 좀 많이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4374님,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제 사촌 동생도 흥얼거리는 걸 보니까
영원한 초등학교의 명곡인 것 같아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그 노래죠. 네모난 책상에 뭐 네모난 뭐 네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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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계속 나오는 노래 너무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많이 부르는가 봐요. 저도 이때쯤에 처음 듣지 않았을까 싶네요. 초등학교 때 뭐 음악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즐겼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사가 참 예뻐요. 이 노래. 야나기 사우리님, 오션 컬러 씬의 100 Mile High City 신청합니다. Rock, Star and Two Smoking Barrels라는 영국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사용된 곡입니다. 주인공들이 달리고 있는 장면과 질주감이 있는 기타 소리가 잘 맞아 떨어져서 기분을 고조시킵니다 하셨습니다. 그 영화 같은 그 영상 매체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을 고르는 것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뭐 영화 감독이나 영화 음악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는 뭐 무지하여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음악을 정말 폭넓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효과, 영상을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줄 음악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악기들의 사용이나 뭐 악기가 어떤 느낌을 사람에게 있어서 불러일으키는지도 참 잘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뭔가 연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타 소리가 질주와 또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찾아내신 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그리고 오션 컬러 씬의 100 Mile High Cit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개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그리고 오션 컬러 씬의 100 Mile High City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5425님 언타이틀의 날개 신청합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노래를 듣고 가요방송 녹화해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했었는데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막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러면서 같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언타이틀의 날개라는 노래가 5425님에겐 그랬군요. 저는 사실 언타이틀이라는 팀을 그렇게 막 활동 시기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더 어렸을 때 봤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언타이틀은 기억이 안 날까요? 너무 아쉬워요. 전 그게 사실 이후에 좀 많이 찾아보게 돼서. 5683님 96년생인데요. 초등학교 때 90년대 팝송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오아시스의 라이브 포에버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좀 기분이 묘하네요. 96년생인데 초등학교 때 90년대 팝송을 많이 들었다. 그게 오아시스야. 90년대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웨스트라이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아시스라니 와 멋있네요. 좀 이런 뭐랄까 음악적인 취향이나 이런 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또 있곤 한데 이 노래는 9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어떻게 또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용구님 작년은 유난히 이별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가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인들 등등 올해는 그런 아픈 이별이 없기를 바라면서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2014년도는 정말 슬픈 이별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런 슬픈 일 이제 이번 연도에는 그런 슬픈 이별 좀 없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들어볼까요?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서툴러. 왜 내겐 어렵기만 할까? 난 내가 아닌 것만 같아. 지쳐버린 나약한 마음뿐. 힘이 들 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생각이 많아서 밤새 뒤척이다 깊은 한숨만 내쉴 때, 긴 새벽을 지나 또 아침이 오면 조금은 웃을 수 있을까? 난 내가 아닌 것만 같아. 지쳐버린 나약한 마음뿐. 힘이 들 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난 내가 아닌 것만 같아. 무표정한 차가운 모습뿐. 힘이 들 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아. 외롭게 웅크린 이 새벽이. 권영찬이 부른 새벽의 가사입니다. 이런 노래의 가사를 쭉 보면요, 역시 이 새벽에 힘든 건 나뿐만이 아니구나 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하나씩 더 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자라서 이런 어려운 일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역시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약간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한 해, 두 해 그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세월의 덮개가 쌓이고 얼굴에 주름도 살짝 질 시기가 오면요, 나도 모르게 가벼운 일들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웃어넘길 만큼의 여유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나를 둘러싼 힘든 일들도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음을 깨달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끝곡 권영찬의 새벽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주저앉고 싶어